네, 장기간의 학교 폭력과 괴롭힘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가해자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10대가 동창생을 살해를 했고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일단은 구형이랑 형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성인이 아니고 그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법의 그 특례 때문에 지금 장 단기를 함께 구형을 하고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특징이죠. 즉 장기 단기라고 하는 것은 행령 성적에 따라서 지금 3년 또는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3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구형을 했음에도 이렇게 2분의 1 이상 줄여지게 된 그 이유는 네. 아마 그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그 범죄 행위가 잔혹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불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갔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점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의적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부득불 주변에 있었던 흉기로 공격 행위를 한 이러한 점들 그리고 무엇인가 이와 같은 상황이 참작할 만한 동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 비록 살인자이긴 하지만 네. 이 청소년 그 살인자가 어떠한 그 시점에서 그 4월 달에 그 새벽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인데요. 소위 서로 알고 있는 이런 사이인데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가해 청소년 2명이 말이죠. 그래서 집에 들었다 하면서 물을 뿌리고 이걸 청소하라라고 하면서 이발도구로 머리를 강제로 깎게 하는가 하면 그뿐만이 아닌 거죠. 예. 방송에서 민망합니다만 그 성기, 음모 뭐 이런 중요 부위에 이른바 그 라이터 불로 뭐 지지는 뭐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고 예. 또 옷을 벗기고 그 강제로 자유행위까지 시키고 또 홍문에 이물질을 뭐 이렇게 강제로 삽입하게 하는 뭐 이러한 이른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비인간적, 비인격적 그런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그 참지 못하고 또 이 상황에서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에 네. 소주까지 그냥 뭐 2병가량을 이렇게 집어넣는 예. 뭐 이런 행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주방에 있던 이 흉기를 들고 나와서 이 결국은 살해라고 하는 물론 살인범은 살인범인데 예, 예. 이와 같은 이제 이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그 맥락이 너무 그 비인격적,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청소년 살인범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이 이루어진 그런 맥락입니다. 말씀해주신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 뭐 자막으로도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말에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울 만큼의 가혹행위를 이제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정당방위로 완벽하게 또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당방위 자체를 사실상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정당방위에 관한 논의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네. 아니 그와 같이 정말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그냥 수용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정당방위로 인정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견 가질 법도 충분히 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 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형법 21조에 그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소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몇 가지 그 단어들이 이 법적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공격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일정한 이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네. 그것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즉시란 그 즉시란 거예요. 순간이라는 그 같이 건가요? 이루어지는 현장 ING 상황에서만 예, 그 예. 현재성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또 인정이 되는 거죠. 가장 뭐 쉬운 예가 이게 서로
그 이제 싸우는 과정 비슷하게 의자를 내동댕이 쳤다. 그러면은 내동댕이 치고 나서 소위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정한 폭력을 행사했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당 방해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거죠. 아. 소위 말해서 의자가 내동댕이 친 것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네. 이 정당 방위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반추하면 그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이제 그 강원도에서 도둑이 이제 심야에 들어와서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 빨랫대로 소위 일정한 행위를 했는데 네. 이 빨랫대 공격 때문에 이 그 도둑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 이 집주인의 그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라고 하는 절취행위가 다 끝나고 이미 떠나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이걸 잡으려 하고 또 있을 수 있는 그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빨랫대로 공격해도 이건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 여기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번 사례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뭐 불을 이렇게 지피고 소주를 먹이고 했는데 네. 과연 이 행위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의 생명권을 뺏는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균형이 맞느냐. 즉 살인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이건 상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그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정당 방위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한 10대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정당 방위가 인정된 경우는 뭐 한두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그 정당 방위 요건이 상당히 협소한 거죠. 적은 겁니다. 반면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내가 있는 그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총으로 사실은 이 정당적인 행위를 해도 사실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 방위 폭이 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당 방위에 관한 그 법적인 요건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범죄 토양이 상당히 흉포화되고 많이 바뀌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와 같은 공격 행위가 있었을 때 그냥 맞고만 있어야 사실은 이 법적인 처벌을 안게 되는 이런 이상한 지금 결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형법적인 좀 개정이 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저도 그 즉시라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제 살인범이 된 10대 부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2병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였고 뭐 기존에 어떤 약을 또 먹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역시나 이 부분이 기각된 이유가 말씀하신 이런 배경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새벽에 이 이제 살인범이 된 A 씨의 집에 찾아간 친구가 2명이라고 했고 그 중에 1명이 이제 살해를 당했고 또 다른 1명 같은 경우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지금 현재 검찰이 징역 9년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같은 뭐 친구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저는 이 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는 행위를 했으면 이런 이제 끔찍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당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소위 괴롭혔던 행위에 동참을 해서 네. 함께 이 일을 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수 폭행이라고 하는 이 형사적 처분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 양형에 있어서는 어쨌든 형사적인 책임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보호 처분으로 갈 사건이었으면 이런 형사법정 징역 9년을 이렇게 구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이제 봐서는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이제 명백하고 지금 여러 가지 죄질과 행위의 양태가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중형을 면치 못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의 명단과 신상이 또다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이 작성자는 기존에 이제 공개됐던 그 작성자와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글쎄요 정부도 그렇고 사법당국도 그렇고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개하는 의도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의도 자체는 어쨌든 이제 의사들이 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업무에 복귀하거나 예. 응급실에 다시 복귀하는 것 자체를 소위 낙인 찍기를 통해서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선의의 소위 말해서 환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또는 강한
소위 그 협박 아닌 협박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목적 자체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응급실 이런 비상 사태에 무엇인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대목입니다. 소위 말해서 왕따를 그 만들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소위 말해서 자신의 그 자발적인 의사로 응급실에 그 복귀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뭐 그것이 의도가 아닌가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도라 해도 어쨌든 이거는 범죄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게시를 한 인물이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던 의사의 부탁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처벌의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 행위 그 자체도 그 엄연한 그 개인정보법 그 위반 사항이 그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를테면 이른바 그 사이버 불링의 그 형태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지속적인 이와 같은 개인정보 또는 압박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온라인상에서 계속 지금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또 스토킹 처벌법 그 위반 사항도 그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이로 인해서 의사의 정당한 업무 자체가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서는 분명한 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혐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의사인지 또는 의사가 아닌지의 여부와 그 상관없이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분명한 그 위법적인 범죄적인 그 사항인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블랙리스트 자체가 뭐 4번 업데이트가 뭐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이것을 가장 그 주도했던 그 A 씨라고 하는 그 현직 그 의사는 아마 20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으로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행위 양태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죠. 아, 그래서 만약에 예. 이 사람의 정확한 신원이 특정된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 역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서 뭐 하늘길로 그리고 뭐 기찻길로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이동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공편의 운항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주 국제공항 상공에는 드론으로 이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고요. 또 오늘 오전에 김해공항 인근에서도 드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일들이 발견이 되는 이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국내에도 그 드론이 그 여러 목적으로 그 사용되는 것이 그 사실이죠. 예, 뭐 예. 레저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또 어제 그 해운대에서는 이제 이른바 드론 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에서는 드론을 통해서 특정한 특산물을 배달하는 아, 뭐 이러한 그 편리한 네네.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의 그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상당히 무기화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가장 그 비근한 예가 그 지난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이른바 그 드래곤 드론이라고 거의 쇳물을 이렇게 뿌리는 이런 그 드론도 있는가 하면 또 그 2주 전이었죠. 예. 북한에서 소형 드론을 그 개발을 해서 이 탱크 위에 그대로 자폭을 시키게 되는 이런 그 자폭 드론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그 3, 4년 사이에 그 국내에서도 공항이라든가 에너지 그 시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드론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거나 또는 기타 위해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테러의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번 그 어제 그제에 그 제주 공항에서 드론이 출현하고 오늘 네. 아침에도 김포공항에서 드론이 출현했는데 김해공항이요? 김해공항에서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벌써 그 비행기에 대한 이륙, 착륙 그쵸. 그런 시간들이 뭐 48시간 이상 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항을 해야 되고 또 도착해야 할 그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뭐 이러한 그 생활상의 불편과 특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는 상당한 지금 관광객 또는 귀향하는 이런 국민들의 심각한 이런 그 불편이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실수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러한 그 레저용 또는 취미용으로 이 드론이 공항 위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일정한 목적을 갖고 나타난 건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탐지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탐지 시스템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대드론 시스템, 엔티 드론 시스템이라고 예.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 R&D를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 그 상당한 그 수준의 엔티 드론 시스템이 인천공항 또는 제주공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한계가 그 있는 것이 지금 아마 그 제주에 나타난 그 드론도 예를 들면 그 크기가 아주 작은 이런 그 모양이고 또 이 드론이 소위 그 저고도로 비행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그 엔티 드론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것인데요. 네. 먼저 그 탐지 시스템, 그 다음에 식별 시스템, 이것을 무력화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은 탐지가 돼야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드론인지 아니면 새인지 만약에 드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종하는 그 조종자의 정보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심지어 또 풍등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풍등인지 드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먼저 파악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것을 무력화하는 그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른바 그 전파를 사용해서 제밍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전파를 사용해서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하거나 강제로 착륙을 시키거나 만약에 이것이 그 정말 여의치 않고 중요한 관제 센터라든가 에너지 시설 등에 공격을 하게 되는 판단이 된다 한다면 예.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소위 말해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소위 말해서 이 대공 화기를 사용해서 격추를 무력 그죠. 어. 격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하드킬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이 그야말로 1분 또는 5분 안에 모든 것이 작동해야 되는 이러한 사실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은 제가 아까 이제 그 전파를 통해서 제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와 같은 이제 불법 드론만 싹 그 식별을 해서 이 제밍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 제밍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통신, 전파 이것이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비행이 소위 말해 추돌 될 수도 있고요. 도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부득불 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그냥 없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의 솔루션을 그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기술적인 솔루션이 조금 더 발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엔티 드론 시스템이 네.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가 이러한 실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자체가 제한돼 있고 사실상은 실증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R&D는 R&D로 가는데 이것을 실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지금 한계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티 드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이 소위 말해서 엔티 드론 시스템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 그다음에 그 전파법에 대한 규정,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실증화하고 실험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항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발전 시설에 뭐 네, LNG 네. 발전 시설에서부터 또는 그 항구, 항만 등의 이런 그 드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인지 막 그래서 향후 지역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지역 방어군 중심으로 중요한 노드를 방어하는 뭐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안에 국가가 주도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엔티드론 시스템의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으로 평가해 봅니다. 그렇네요. 이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 보안책 마련도 빠르게 좀 따라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